저는 사남매 중 유일한 딸입니다. 형제들은 집을 떠났고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 곁에는 늘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큰오빠는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갔고, 둘째 오빠는 일찌감치 독립해 가족 행사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제들을 두고도 늘 아들은 다 그래라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병원 예약부터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집안 정리와 생활비 보태기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것들이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당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바쁘니까 못 오지.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니?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다 너니까 가능한 거다. 처음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쁜 건 오빠들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시간을 내야 할 사람은 늘 저뿐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말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죄책감, 안 하면 어머니가 혼자 하실 거라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형제들이 늦게 와서 상만 받고 앉을 때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딸이었고 집안일의 중심이었습니다. 감정은 묻혔고 불만은 꾹꾹 눌렀고 억울함은 피곤하다는 말로 감췄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는 넌 그런 소리 하는 성격 아니잖아 하셨고 오빠들은 네가 원래 하던 일이잖아 라고 넘겼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쉽게 제 몫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의 끝엔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해. 그 말은 결국 제가 가족으로서 받아온 유일한 역할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딸이니까. 그 말이면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어느 여름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큰오빠는 일 때문에 이번 주는 힘들다고 했고 둘째 오빠는 와봤자 별 수 없잖아라며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입원하셨고 서류며 간병이며 모든 게 저 하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내내 쓰자니 돈이 부담됐고 직장을 쉬기도 어려워 낮엔 일하고 밤엔 병실로 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애들 시간 되면 한번 오라고 해.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끝내 저 하나만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서. 결국 형제들은 한 번 모였지만 각자의 시간 때문에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방 떠났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건 그해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큰오빠는 말했습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일단 네가 좀 알아서 해줘. 둘째 오빠는 요즘 일이 많아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막내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꿨는지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보호자 서류는 모두 제 이름으로 처리됐습니다. 수술 동의서, 연명치료 거부서, 응급 연락처까지. 그날 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흐릿한 눈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애들 다 불러줘.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나야. 엄마 돌본 사람, 이틀 밤새운 사람, 지금 엄마 손잡고 있는 사람 난데, 왜? 하지만 입 밖으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빈소 의자에 홀로 앉아 밤을 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엄마 일이었는데 왜 항상 내 일이었을까? 장례가 끝난 뒤에도 형제들은 곧장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마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산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형제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뻣뻣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낭독되던 중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땅과 집, 예금과 보험, 모든 항목에 오빠들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었고 제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었고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실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딸에게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뭘 받았다는 거야? 그 순간 큰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내 몫은 다 줬다고 하셨잖아. 너 간병비도 냈고 집 살림도 다 가져갔다며. 그게 네 유산 아니겠냐?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곁에 있었던 것도, 병원비를 대신 낸 것도, 밤새 수발을 들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제 몫의 유산이었다는 말입니까? 오빠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 질문에 큰오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한마디. 엄마, 정말 그게 엄마 뜻이었어요? 며칠 후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에 익숙한 물건들 사이 어쩌면 무언가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 뒤적이던 중 오래된 통장과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엄마가 생전에 형제들에게 수차례 사전 증여 형식으로
부동산 일부와 금전을 나눠준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문서 하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줄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유산 다 받았다던 말이 단순한 형제들의 변명이 아니었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나만 제외된 걸까? 저는 엄마를 돌봤고 병원비도 냈으며 장례도 도맡아 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깊이 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친정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짐도 사진도 물건도 모두 형제들이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몫은 없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보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딸이었지만 끝내 없는 사람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주 깨어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과거를 곱씹으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살았는지를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 했고 너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견뎠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언장을 받아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귀에선 큰오빠의 말이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내 몫은 생전에 다 줬다고 하셨어. 정말 그게 엄마의 뜻이었을까? 정말 그렇게 믿으셨던 걸까? 아니면 형제들 말만 믿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엄마의 사진을 보며 문득 울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난다기보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는 끝까지 선택받지 못했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억울함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면 괜찮아진다는데 저는 울고 나서도 계속 서러웠습니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정리했고 단체 대화방도 나왔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무슨 마음인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내 안에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마음속에 깊은 구덩이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붙들었고 엄마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나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디에도 붙잡을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겨울 엄마의 제사를 조용히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은 건 저였지만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쓰라렸습니다. 시장에 들러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고 작은 상 위에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상 위엔 미리 뽑아둔 엄마의 영정 사진을 세웠고
그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오르며 퍼져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접시를 치우다가 문득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지 않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 내 삶의 모든 소리가 그러하듯이.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전 엄마가 쓰던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딘가 고장난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프게 고여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엄마라는 존재,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 어떤 것도 결국 제 손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사상을 치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까지 하고 있는 걸까? 생전 나를 이름 한 줄로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 끝내 없는 자식처럼 취급했던 사람의 마지막 자리마저 나는 왜 이렇게 조용히 지켜주고 있을까? 그게 도리라고, 딸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그렇게라도 잊히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했습니다. 내가 있었고 내가 애썼다는 걸. 그런 마음마저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조금씩 제 안의 기대마저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공평한 인생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누구의 딸로서, 누구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